한 주의 화제의 판결 사건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네. 그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서 결국은 그 아파트 경비원을 자살하게 만든 그 입주민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저번 주부터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예. 그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 입주민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네, 받았는데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 들어가서 뭐 한 11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음. 그 조사 내용이 다 그러니까 외부로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예. 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때린 적 없다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네,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코뼈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도 예. 뭐 자해했다 내지는 이전에 그 피해자분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보내면 뭐 친형에게 맞아서 코뼈가 예. 주저앉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코뼈 그 골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지금 결국은 이게 쟁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이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좀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4월 21일부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피해자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아파트들에 보면 이중 주차된 곳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차들의 이동을 위해서 그 이중 주차된 차를 이제 경비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민분들이 차를 밀어서 치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최 씨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최 씨의 차를 경비원분이 밀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너가 왜 함부로 내 차를 미느냐라고 하면서 뭐 폭행, 뭐 폭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뭐 그 다음 날, 그 다음 뭐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거의 20일에 걸쳐서 뭐 폭언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고 협박, 뭐 감금, 뭐 상해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실로 굉장히 괴로워하셨다고 해요. 예. 친형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아파트 입주민분들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고 또 코뼈가 골절된 상황에서 얼마나 팅팅 부었겠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니까 입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뭐 대책 회의도 열었고 예. 또 뭐 병원에 입원시키고 변호사도 선임하는 등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그 가해자한테 뭐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러한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투신하셨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 사건입니다. 예,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 이 피의자, 이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를 하고 매니저 활동도 했다. 그런데 해당 가수한테도 갑질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지금. 네, 그 해당 소속 가수였던 사람이 또 인터뷰를 한 것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그 자기가 그 소속 연예인이었을 때 뭐 일감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예.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미팅이 있다고 불러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못 간다고 했더니 폭언을 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뭐 1, 2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 그 경비원 분에게도 이런 모욕적인 처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로 인해서 사망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피해자분의 그런 사망에 있어서 이 가해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예. 물을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죽인 거 아니냐, 예. 가해자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법상 형법상의 살인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네. 이를테면 살인 방조 뭐 이런 거는 안 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너무 괴롭게 만들어서 뭐 살인 교사를 한 거 아니냐. 살인 살인은 교사.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만든 거니까. 예. 뭐 자살 교사, 뭐 자살 방조죄가 형법에 있는데 예. 이 정도가 성립을 하려면 같이 자살을 하자. 예. 라고 해서 이 사람을 꼬드기는 겁니다. 자살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꼬드겨서 자살할 생각을 심어주면 예. 그것이 이제 자살 교사죄고 자살 방조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뭐 약을 구해다 줬다거나 예. 칼을 좀 건네줘서 용이하게 자살을 하려고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자살 방조죄로 현재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괴롭힘을 당해서 뭐 학교 폭력을 당해서 예.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해자들에게 그 사망의 결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좀 괜히 좀 화나네요. 이분 좀 세게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살인은 그렇다 치고 네. 살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폭행 문제는 지금 그 뭐 명확한 CCTV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정황 증거로도 처벌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일단 폭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CCTV에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 녹화된 게 있잖아요. 직접 때린 거는 아니고 거기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멱살을 잡아도 예. 일단 형법상 폭행죄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멱살만 잡아도 폭행인가요? 네. 제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일단 예. 형법상 폭행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강하게 잡는다거나 멱살을 잡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폭행죄고 옛날에 그런 유명 뭐 재벌 가에서 유리컵을 던졌다. 예. 실제로 맞지는 않았지만 던진 행위도 폭행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CCTV만으로도 폭행죄는 인정이 될 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 코뼈 골절에 대한 부분이 예. 이제 거기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뭐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자기는 그 코뼈 골절 시킨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있잖아요. 자해한 것이다라고 예, 주장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가해자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예. 그에 대한 영상은 없고 지금 피해자분은 돌아가셨고 굉장히 약간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음성 유서가 남아 있다라고 하네요. 음성 유서를 한번 잠깐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진짜 저 X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너 돈도 많은가 보다 고소하고 그래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까. 사직서 안 된다고요? 사직서 안 됐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너 스트레스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보면 질리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정말 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그냥 막 답답하네요. 저 막 울분도 좀 튀어오르는데 지금 저 일단 유서, 음성 유서는 증거 능력은 인정이 돼. 일단 맞았다고, 일단 뭐 코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맞았다라고 지금 그 주장을 하셨잖아요. 돌아가신 경비원이. 그거는 그쵸. 증거로 인정은 되나요? 유서 자체가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 실제로 예. 돌아가시기 전날인가 그 이전에 형사 고소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피해자 진술을 받는데 경찰에서 예. 돌아가셨으니까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의 그런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음성 유서고 예. 이게 만약에 본인의 음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또 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까지 인정을 해주는 게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유서는 뭐 그 가해자의 어느 정도 뭐 폭행 사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괴롭힘 사실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어쨌든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네요. 그러면은. 네, 저는 거의 폭행으로는 물론 된다고 보고 있고
상해 관련, 그러니까 코뼈 골절 그리고 뭐 예. 다리뼈도 지금 골절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형량이나 뭐 처벌 규정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게? 뭐 폭행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하, 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뭐 7년 이하, 뭐 폭행 같은 2년 이하인 것 같고 예, 상해는 뭐 7년 이하 이렇게 되는데 예. 실제로 이제 뭐 벌금형도 나오고 뭐 집행유예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현재는 피해가 굉장히 중대해요. 사망하셨잖아요.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뭐 친형이 그랬다라는 식으로 이전에 뭐 오히려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하는 그런 시도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반드시 참작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실형, 그렇게 예.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좀 제대로 작동하면 좋겠고요. 이제 약간 다른 포인트로 가서 산재. 네. 이게 지금 업무상 일을 하다가 뭐 이제 자살이긴 하지만은 많은 그 사건들은 다 업무일 때 폭행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선 산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는 업무상 어떤 재해를 그렇죠. 입어서 예. 상해가 발생하거나 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가 인정이 되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그 근로자분이 물론 뭐 상해를 입은 부분은 제외하고요. 예. 자해를 하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근로자의 고의나 아니면 자해로 인한 사망 관련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이제 법의 원칙인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산재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법에서 그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어떤 정신 이상 상태에서 예. 고의 또는 어떤 자해로 발생한 사망에 있어서는 이걸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규정이 적용돼서 당연히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받아야 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아마 한 몇 년 전에 예. 그 강남 모 아파트 경비원이 그 입주민들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그 분신 자살을 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예.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업무상의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뭐 자해를 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산재는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018년 10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게 이제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떤 법이고 이게 그 이 경비원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단 감정 노동자라고 하셨는데요. 예. 감정 노동자들이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을 상대하는 거. 그래서 네. 사람의 어떤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감정을 좀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그런 노동자들, 뭐 콜센터 직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아닌가요? 감정 노동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콜센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라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그럼 과연 이 경비원분들도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판단해 본다면 법에서는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아니면 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경비원분들도 고객을 직접,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입주민들을 그렇죠. 직접 응대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런 고객의 부당한 뭐 처우라든지 뭐 폭언, 폭행으로부터 이 근로자분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맹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 예. 그 법에서는 사업주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 사업주의 의무만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입주민에 대한 처벌은 이 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처벌 규정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주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가 규정을 하는 거지.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사업주,
예, 사업주에게 뭐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해 행위를 한 그 고객에 예.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라는 게 지금 좀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관련해서는 뭐 경비원이 제가 그 아파트에서 어떤 고용 상황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예.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경비원분들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그 용역업체에게 이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를 했었는지를 따져봐서 그 용역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전히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뭐 형법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유족들이 이거 형사와 별도로 민사소송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가해자에게는 물론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그런데 예. 용역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는 용역회사가 자기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어디까지 하였는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이거는 명백하게 어쨌든 뭐 자살로 몰아간 정황이 있는데,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선 최대 형량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이런 일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예. 언론에도 거의 해마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러게요. 찾아봤고요. 예. 또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많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전두환 씨 아들 전재국 씨가 외부 감사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 전재국 씨가 그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의 이제 대표직을 맡고 계시다가 뭐 잠시 물러나셨다가 다시 복귀를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인카드를 이제 4년 동안 한 1억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외부 감사에서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북플러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외부 감사를 받아서 그 한도를 초과한 수백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법인카드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정해진 용처나 한도 내에서 그렇죠. 용처 그리고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이제 내역을 보니까 좀 적합한 용처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뭐 내역들이 유흥업소 많이, 뭐 이런 데서 썼을 가능성이 있는 많이 거군요. 지금 그러니까. 밝혀졌다고 해요. 뭐 사실 뭐 법인카드를 좀 많이 쓴다든지 오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부적합한데 쓰는 것 자체는 워낙 뭐 비일비재해서 기사거리까지는 아닌데 이게 기사가 되는 거는 지금 전재국 씨, 전두환 씨 아들 전재국 씨이기 때문이고 본인은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추징금 아직도 1,000억 원이나 남은 추징금을 안 내고 있는 그 전두환 씨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추징금이 거의 지금 아직도 1,000억 원 이상이 밀려 있잖아요. 1,000억 원, 예. 근데 밀려 있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어찌 보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복잡한데 과거에 이 전재국 씨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그 출판사죠. 그거를 이제 아버지의 추징금을 내겠다며 7년 전에 회사의 지분 51%를 내놨는데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됐는데 이게 그 회사에 다시 전재국 씨가 대표이사로 앉았다.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아니 자기 회사를 팔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대표가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전체를 다 회사를 매각을 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분을 51% 정도를 이제 내놓은 거죠. 그러면 그 지분을 누가 사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 방식으로 이제 공매를 통해서 A 씨에게 이제 6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A 씨가 그 회사 지분의 51%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0%가 넘으니까 사실상 경영권이라든지 회사의 지배권이 A 씨에게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기존의 그 전재국 씨의 우호 지분이라고 할까요? 예. 우호 지분들이 그러면 뭐 한 49%가 있으니까 예. 전재국 씨가 원칙적으로는 경영권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A 씨의 동의가 없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유상증자라는 것을 통해서 전재국 씨가 또 일부 주식을 또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재국 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높아졌고 예. 우호 지분들까지 더해 보니까 또 50%가 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분이 어쨌든 51%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상증자 자체를 반대해버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 원래는 한 20억 정도를 유상증자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A씨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 2억 원 정도만 그 전재국 씨만 유상증자를 하는 것 조건으로 A씨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결론적으로는 50%가 또 넘게 돼서 사실상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뭔가 이 꼼수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정말. 예. 아니, 그래서 그럼 7년 전에 그렇게 매각을 해서 한 돈은 부친의 어떤 그 뭐 그거를 쓰는데 갚았습니까, 이분은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 이게 공매를 통해서 6억 원 정도의 A씨에게 낙찰이 된 거거든요. 예, 예. 그 공매를 했으면은 법원에서 당연히 이거는 추징금으로 사용이 됐을 겁니다. 이건 법원 그렇군요. 쪽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당연히 이제 법원이랑 검찰 쪽에서 추징금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1원이라도 환수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이제 뭐 추징시효가 적용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좀 추징을 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전두환 씨의 그런 불법 재산 그리고 불법 재산에서 뻗어나온 재산을 예. 모두 다 이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전두환 추징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예. 또 이에 대해서 뭐 위헌 시비도 있었지만 이게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지금 연희동 자택도 지금 시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 불법 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들까지 모두 다 이제 추징을 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검찰에서 공매한 예.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또 그 가족 그리고 관계자들이 뭐 행정법원에 또 소송을 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징하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는 추징이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남은 1,000억 원을 다 추징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은 듭니다. 단 1원이라도 다 추징을 하길 바라고 묘비 만약에 전두환 씨가 이제 사망을 해서 묘비가 있다라면은 거기에다가 1,000억 원이라고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좀 적어놨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국가에 끼친 그 손해를 정말 명확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은 답답한 소식 2개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네요. 예, 오늘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